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1. 아베가 전화 사과 신용하는 시간에 총리 부인은 야스쿠니 참배. 첫 순간부터 진정성 제로임을 실증했다. 이로써 신사협정은 끝. 사요나라. 2. 소녀상은 정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정부가 일본 요구 하청받아서 처치해야 하지? 민간에서는 소녀상 더 만들기 모금, 소녀상 헌화운동, 위안부 박물관을 위한 모금 작업을 해야 할 판이다. 3. 불가역적 해결이라.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도 아니고 그냥 양국 장관끼리 사인하고 대표끼리 전화 한 통화한 거다. 밀실에서 뚝딱뚝딱 해놓고 뭔 불가역? 4. 대승적 이해를 왜 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 요구하는 거야? 선거구 협상에서 여당 측이 자기 욕심 내려놓을 그런 때 대승적이라는 말을 쓰는 기다. 피해자에게 대승적 요구를 하는 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이다. 뜻도 모르면서 어디다 대고 대승적이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월 만원 화재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와 함께하는 김용민의 석간브리핑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2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오늘 열받을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참고 들으시죠. 일본 지지통신은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함께 추진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일본 정부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군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은 세코 히로시게 관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유일한 공식 호칭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세코 부장관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성노예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네, 일본 극우들은 자발적인 매춘부였다. 이런 망언,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한국과의 협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조건을 강하게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협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로 완전히 끝내버린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못났으면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민망한 회담 뒷이야기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접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는 한일 정부 사이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나쁜 놈들 이번엔 꼭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해줬으면 참말로 좋았을 건데 라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올해 98 되신 할머니입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경남 통영의 한 요양병원에서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김복득 할머니는 양국 합의 소식을 접하고 두 눈가를 촉촉이 적시며 좀처럼 멈추지 않는 입술을 힘겹게 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한마디면 나 혼자 다 안고 갈 수 있을 텐데 라면서 언제까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보겠다. 꼭 살아서 제대로 사죄받고 말겠다.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복득 할머니는 22살이던 1939년 고향 통영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는데요. 중국 다롄과 필리핀의 위안소에서 지옥 같은 삶을 버틴 세월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부 간 타결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는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아픈 분이라면서 나머지는 안 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극한 마음의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소녀상 이전하기로 해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측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만약 애매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그거는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무시하고 듣질 않았습니다. 가서 이거 못하게 막으실 생각이세요? 절대 손 못 댑니다. 어떻게 끌고 가요?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거는 우리 할머니들로 다 이제 죽기를 바라다가 안 죽으니까 죽이는 거 한 가지지요. 예, 죽인다고 봐야 됩니다. 소녀상을 할머님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가져가는 건 우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누가 가져갑니까? 누가 손을 댑니까? 알겠습니다. 손 못 댑니다. 이제 죽도록 기대다가 안 되니까. 예. 죽이는 거지. 직접 죽이는 거지요. 참 듣고 있자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안 돼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끌려갔을 적에 나는 밤에 끌려갔어요. 밤에 끌려가서 대만 신족 가미가제 부대예요. 가미가제 부대에 끌고 갔습니다. 예. 나는 위안부입니다. 이용수입니다. 일본이 끌고 가서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용서 못하는데 어디다가 손을 대요. 어디다가 손을 대느냐. 또 2번, 3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못합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제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회담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적 담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은 한일 장관 회담에서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며 합의한 것은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이라며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외상은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적 책임도 명기하지 못했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권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것입니다. 또 반성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피해 할머니도 국민들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 협상입니다.
셋째, 절차와 내용에서 함량 미달의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 외교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철저히 국익을 쫓아야 하는 냉엄한 국제정치와 좋든 싫든 일본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 현실에서 대일관계는 실용적 관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툴 것은 다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감한 역사 문제와 정상 외교를 연계하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이런 미숙한 전략이 한일 외교의 장기간 공전을 낳았고 이는 미중이 각축하는 경랑의 동북아 질서에서 두고두고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참담한 협상 결과는 역사를 정치화한 외교적 미숙함이 불러온 외교적 참사입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반대자들의 발목 잡기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습니다. 진정 불가역적인 것은 과거 일본이 부당한 식민 지배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 지도자 2명이 치워버리기로 했다고 해서 치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정치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역사에 무지하고 오만한 정치 지도자들의 무모한 정치적 거래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녀상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회담 직후 일본은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소녀상 이전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집요하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있는 합의문 문구가 어떻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인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 3부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 그때 돌아가신 겁니다. 사법살인을 당한 거지요.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즉 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데요. 박노수 교수는 캠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고 김규남 의원은 박노수 교수의 도교대 동창으로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존중한 것입니다. 아시죠? 박정희 정권 때 벌어진 일입니다. 과거사는 대충 정리할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천정배, 당신들이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를 맡고 선거를 치러라 하는 정도의 단안을 내려준다면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면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안철수, 천정배 등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표라면서 거듭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준영 순서별로 말씀드리자면 네. 박준영, 천정배, 박주선, 김민석, 안철수 이제 기존에 있는 문재인까지 네. 호남을 숙주로 해서 네. 5분 6렬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탈당을 결심해 가고 있지만은 네. 그 전에 최소한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박주선, 박준영, 김민석, 천정배 이런 분들과 예.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분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네. 좀 안철수 신당 측 인사들을 예. 좀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지만 예.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돼서 패배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네.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 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표입니다. 네. 만약 문재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자기는 사퇴를 하고 대권 가도의 길로 가면서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안철수, 천정배 당신들이 당에 들어와서 당 대표를 맡고 선거를 치러라 예. 하는 정도의 단안을 내려준다면은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의견을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약에 네. 자꾸 시간이 가고 시일이 걸린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건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이건 막 진행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회를 상실할 수 돌아오기 있기 어렵다. 때문에 네.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이 잘못되었다며 뒤늦게 호남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모처럼 안철수 의원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했네요. 안철수 의원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정도 정말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사는 이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의원들에게 공천을 줄지에 대해서입니다. 혁신 그렇게 강조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자기 당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준다면 애초에 혁신을 운운했던 것 이거는 쇼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안철수 의원 상당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4.13 총선에서의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일단은 의원분들이 지금 탈당하시는 것은 해당 지역 민심이 그만큼 요동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민심에 가장 민감하신 분들이셔서 그 민심을 반영하는 결단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변화하고 혁신하자는 그런 뜻에 동감을 해서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 4.13 총선에서 어떤 인물들을 공천을 하게 되는가, 그건 원칙이 분명합니다. 예.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부터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혁신적이고 투명한 공천. 이것은 이제 이른바 상대적 개념이 밀실 공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상향식 공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지금 아직 당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저 혼자 이제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함께 모여서 그것을 공개하고 예.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탈당 행렬이 이어질까? 관심사지요. 수도권 재선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아마 추가로 탈당할 의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은 내가 수도권 의원이고 그런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 다수를 접촉해 보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탈당을 고민하시는 의원들 다수를 좀 접촉도 해보고. 예, 우상호 의원 서울 서대문구 갑이시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마 추가로 탈당하실 의원이 거의 없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있더라도 한두 명 정도 수준일 것이다.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열심히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거의 분당 수준으로 탈당 의원이 20, 30명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너 명 수준 이하로 좀 줄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급격히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 지지자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분당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이제 급격히 좀 안정되고 진전될 거다 이런 진정될 거다. 이 조기 선대안이 나온 이후에 상당수의 탈당 예상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분당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우리가 탈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호소하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도 두 분은 글쎄요. 박지원 의원은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는데 루비콘 강가에 서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강을 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넘을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아직 강을 건너지 않으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말씀드려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치 지도자급의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후배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당에 남아서 본인들이 뜻한 바 있는 정치적 그런 사명, 숙명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루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후배들이 좀 열심히 도울 테니까 탈당만큼은 저는 이제 결행하지 않아주셨으면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어제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요. 재벌은 없고 면세점 노동자만 앞세우는 조선일보.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는 겁니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재벌 면세점 특혜는 사상 최악의 특혜다. 이런 특혜를 막기 위한 개정 관세법은 이번에 탈락한 면세점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재벌을 두둔하는 언행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5년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들 문 닫게 됐는데 이게 다 홍종학 의원이 만든 법 때문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라는 겁니다. 홍종학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재벌 면세점 특혜에 대한 비호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면세점 특혜를 두둔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는 정경유착, 언경유착의 상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13년에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 졸속 법안 처리 사례로 들며 재벌 면세점을 두둔했습니다. 마치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아무런 토론과 고민 없이 1분 만에 처리되어서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대량 실직을 야기한 것처럼 비판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시에 이 면세점 논의할 때 현장에 있던 당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오늘자 신문 일면을 통해서 면세점 심사 탈락에 의해 실직자가 발생한 것이 마치 제가 발의한 5년 한시법 때문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서 재벌의 특혜를 막고자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은 제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재벌 특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인해서 2012년 조세 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30초 만에 통과된 것은 그럼 30초 만에 통과되는 법입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 경험을 갖고 계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차례 논의된 법안을 1분 만에 졸속 처리됐다고 하신다면 이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재벌 면세점 특혜를 두둔하기 위함이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면세점 워커힐점은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와 대통령께서는 이 롯데와 신라는 영원히 그냥 이렇게 특허를 주는 것을 두둔하는 것이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호황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 새누리당 김무성입니다. 뭐라고요?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고요? 공천권을 돌려드렸다고 이 막말 돼지 새끼야. 뭘 또 시비를 걸려고 그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요? 공천권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려드린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아니냐? 인정하셨군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복하셨다 이 말이죠? 닥치라. 아직 공천 룰 논의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상향식 공천, 즉 경선을 해야 공천받을 기다. 경선을 한다. 글쎄요. 그 주장을 하는 분은 유일하게 김무성 대표 한 분이고요. 그 주장이 관철될 거라고 믿는 사람 또한 김무성 대표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딴 사람이 다 아는 걸 혼자만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자, 12월 29일입니다. 12월 31일 모레까지는 선거구 획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타협볼 의지는 있으세요?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당이 반드시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 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야당은 득표율에 맞게 의석을 가져가게 해달라. 이러고 있는 건데 야당이 뭐가 무리합니까? 여당이 무리했으면 무리했죠. 내가 무리하게 한 건 없다. 나는 주장 안 한다. 난 그냥 몸만 간다. 그래서 가가지고 야당이 베끼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기다. 알잖냐? 이 나라는 여왕폐하의 나라 아이가. 여왕폐하가 이 대화 국면에서 안 계신데도 존재감을 장렬하고 계시네요. 사실 여왕폐하의 힘이야 진작에 알았는데 무슨 여왕폐하가 대한민국의 여왕폐하가 일본국의 총독 같습니까? 어? 일국의 여왕께서 어떻게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야, 너 말 조심 좀 해라. 일본국 총독이라고?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죠. 아니 우리 집 식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해자 쪽 집에서 몇 푼 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끝내자.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피해자가 여성이고 또 왕도 여성이면 아니 여성의 고통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왕폐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적 아들이다. 그분한테서 여성성을 발견했다니. 참, 네 눈깔도 참 희한하다. 보니까 말이죠. 여야 대표 담판할 때 우리 김무성 대표님은 아무 권한도 없이 나가서 청와대 입장만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총선 룰 같은 경우도 청와대가 뭔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무성 대장, 줄여서 무대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 정도 국회의원 다선 의원인데다가 또 당대표의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 대변인 역할이나 하니 그 모양에 어떻게 그 꼴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야, 김용민이, 너 오늘 나 망신 주려고 불렀냐? 아이고, 이제 비박계로부터는 더 이상 신임을 얻지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친박이 김무성 편이 되겠습니까? 사실 비박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댈 언덕이라고 해서 딱 기댔더니 이거 보니까 낭떠러지야. 누가 김무성 대표한테 줄 서겠냐 이겁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다. 벌써 그 이야기를 몇 번 하십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총선 끝나고 비박계가 짐 싸고 나가는 시점? 새누리당 간판 내리고 박누리당 간판 올릴 시점? 새끼야! 낙선한 새끼가 네가 뭘 한다고 여기서 자꾸 까불어? 무대 김무성 대표님,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무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친일파 아버지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요, 타이밍 딱 좋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장관 협상, 이거 맹비난하십시오. 이 정권은 친일 정권인가? 아니면 아예 일본 정권인가? 이러면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각하가 맺은 한일 수교 협상도 그거 백지화한다고 하세요. 일본과의 수교를 끊겠다고. 니 지금 말 다 했나?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찌 된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엔요, 전국 방방곡곡에 일본 대사관은 물론이고 일본 영사관 앞에도, 심지어 한국에 있는 모든 일식집, 심지어 라면집 앞에도 소녀상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지금 100억이 넘으시잖아요. 재산 절반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항일운동하는데 써보십시오. 이러면은 김무성은 친일파 아들이다. 이런 분위기, 이런 편견, 이런 오해 싹 사라질걸요? 그래. 그리고 나서 어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권주자 압도적 1위죠. 예? 누가 그걸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리 될 수 있겠지. 네 말대로 한다면 우리 사위는 마약 때문에 감옥 갈 것이고 우리 딸은 부정 채용권 때문에 탈탈 털릴 것이다. 그 다음엔 어찌 되는 기고? YS의 정치적 아들이 되는 거지요. 그때서야. 응? YS한테 뭐 딴 게 있었습니까? 되든 안 되든 그냥 밀고 갔잖아요. 아마 그때쯤 되면 소리 없이, 즉 없을무 소리성해서 무성한 상태에서 나는 끝장나겠지. 고난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용민아,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 말은 YS 각하가 하신 말이지. 달개 목을 비틀면 새벽이 오기는커녕 캄캄한 밤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는 기야. 캄캄한 밤이라. 연탄색인 밤을 말하는 거지요? 너 이 새끼! 김 대표님, 말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잘 맞춰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 무슨 언행하고 무슨 행동하는지 저쪽에서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명 무간도답게 갑시다. 무간도답게. 용민아, 내 밤새 악몽을 꾸었다. 무슨 꿈인지 아냐? 유신이 선포되고 나하고 유승민이가 정보부에 끌려간다 아이가. 갔더니 무조건 배후를 대라. 공작금 얼마 받았냐? 이러면서
고문, 통닭구이, 물고문, 관절빼기, 볼펜심 꽂기 뭐 이런 고문을 하는 거야. 부페식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내 코에 고춧가루 섞은 4대강 물을 붓고는 더 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고문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문재인인 기야. 근데 오늘 아침 나오고 보니까 당 이름을 더 불어 민주당이라고 바꿨다고 하더군. 아, 이게 정말 뭐 사는 게 아니다. 나도 그냥 콱 더민당에 들어가 버려. 공화국 논평. 3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친일을 택하는 집안의 큰 누나 박근혜 동지께서는 틈만 나면 욕지거리를 하는 야당 원내대표 이종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씨름 선수 이봉걸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말솜씨나 정치력은 제로에 가까우면서도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손자라는 스펙 하나로 십수년째 정치판에서 우려먹고 있는 하나마나 있으나마나 놀려두나마나한 존재감 제로의 이종걸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있는 바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변에 가까운 능직을 자초하고 있는 역물을 획책하는 정신적 내란범이다. 이종걸은 박근혜 동지에게 2년 전연하더니 병신년을 코앞에 두고는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혀를 놀리고 있는데, 이는 분수 모르고 소수 모르고 미적분도 모르고 집합 행렬 함수 수열 시그마도 모르는 망동이다. 이종걸은 또한 며칠 전에 국민이 병신이냐라고 반문했는데, 병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박동지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봉걸은 각하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전해라 라고 하면서 들배지기 한판으로 종거리를 쪽내야 할 것이다. 이종걸은 선거구 획정회의 때는 앵무새처럼 안 된다 이런 말만 하다가 나가고, 당대표가 참석한 회의에는 문재인의 꼴도 보기 싫다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놀고 먹는 저 성과자가 밥도둑보다 더 악독한 세금 도둑이 아닐 수 없는 바, 그 말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봉걸은 잡채기로서 훈육해야 할 것이다. 이종걸의 그 사악한 막말이 그쳐지지 않는다면 이종걸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양은 대구 광역시에 편입시켜서 이종걸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굿바이 시켜야 할 것이다. 이종걸은 이제 유일한 스펙인 독립운동가 후손 타이틀을 버림으로써 친일 정권을 넘어 일본의 속국이 된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로서 일신 우일신 해야 할 것이다. 이종걸은 즉각 야스쿠니 앞에 가서 대일본 제국 반란 세력의 자손으로서 다시 한번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라면서 할아버지의 항일 투쟁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거역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울 닭깎기의 딸 박근혜 동지의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서서히 사그라져 가고 있다. 이종걸은 자기 이름에 침 뱉고 집 밟고 불도저로 깔아버리고 아스팔트로 덮고 아스콘으로 후반 작업까지 가해주는 장극을 피하고 싶다면 이 나라의 대세인 친일 노선에 순응하고 동참하라. 네, 내일 눈과 비가 내리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조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해와 내년 첫 해 언제 지고 뜰지 기상청이 이것도 발표했는데요. 서울에서는 12월 31일 오후 5시 23분에 해가 지고요. 다음 날 아침 1월 1일 7시 40분에 떠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